제가 법조를 취재하면서 본 이 이원석 총장의 인연은 어땠는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지금 가져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어떻게 해서 총장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그 시끄러웠을 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저기 이원석 총장을 한동훈 대표가 이 총장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사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2019년 7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거든요. 그때 어떤 직책으로 검사장이 됐냐 그러면은 기조부장, 기획조정부장이라고 그래서 대검 기조부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총장의 비서실장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총장의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은 총장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처음 검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총장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으로 첫 검사장 자리를 그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국 수사 때문에 그때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련을 많이 겪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별의 순간을 맞은 그런 이제 국면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이원석 검사장이 당시 검사장이 또 좌천이 됐었어요. 부산고검 차장으로 부산고검이 아니라 수원고검 차장으로 그 좌천이 됐었죠. 사실 고검 차장 하면은 검사장이긴 한데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서 영향력은 상당히 조금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직책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약간 일선 바깥에 나가 있다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 지금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왜 김호수 총장이 원래 임기보다 조금 못 채우고 몇 달 못 채우고 먼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윤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차장으로 대검 차장은 뭐냐면은 총장 바로 미친 거예요. 대검 차장으로 하면서 총장 직무대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직무대리는 그러니까 총장이 공석이니까 그 직무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총장 수업을 시킨 거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의 경력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뭐 마음 먹고 총장을 시키려고 해서 시킨 게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당시에 또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사람을 총장으로 밀었다. 사실 지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같이 초임 검사장 됐다가 그리고 조국 수사하면서 좌천이 됐고 제가 이제 그런 기사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동훈 몇 번째 좌천이라서 기억하기로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좌천까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좌천된 임지가 보면은 뭐 부산고검 차장, 그때 뭐 채널A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런 자질을 전전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정말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그런 인사가 있었죠. 아무튼 뭐 이렇게 직책들을 쭉 제가 열거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 커리어 패스를 보여드린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적어도 뭐 한동훈 장관이 총장을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도대체 2년 동안 뭐 했냐? 아니 2년 동안 총장으로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뭐 여사조사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오버를 하고 그래 라고 해서 2년 동안 뭘 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대장동 수사를 다시 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대장동 수사는 했었는데 알맹이가 완전히 빠진 수사였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대장동 사건이 성남시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성남시에서 인허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실 근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시장실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고작 기소가 된 사람이 지금 우두머리가 유동규인 그런 상태로 기소가 됐었단 말입니다. 1기 처음 수사팀 때. 그래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근처에도 못 갔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이제 지금 정권 교체되고 나서 총장 오고 나서 2기 수사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이때 이제 뭐 쟁쟁한 사람들 많이 들어왔었죠. 뭐 지금 강백신 부장이라든지 어미준 뭐 이런 특수동 검사들 대거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유동규 씨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좀 입이 열린 거예요. 물론 유동규 씨의 자발적인 결정이 컸을 겁니다. 검사들이 억지로 입을 열겠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입을 다물고 있던 유동규 씨가 입을 연 겁니다. 자, 입 열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김용 씨, 측근이라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되지 하는 그 김용 씨 있잖아요. 김용 씨가 그 압수수색 들어올 때 그때 2021년 9월 29일인데 그때 통화해가지고 유동규 씨한테 안 좋은 밥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뭐 이러고 그리고 나서 유동규 씨가 아이폰 던지고 뭐 그 전화 찾느라 그냥 검경이 손을 피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 전날에도 전화해가지고 태백산맥 가서 숨어 지내라 그런 얘기도 했고 이런 증거인멸 정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진상 씨, 김용 씨 구속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결국은 구속 기소가 됐죠. 정진상 씨, 그러니까 김용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진상 씨도 뭐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김용 씨는 뭐 1심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유동규 씨가 입을 열면서 핵심인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사건이 가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남욱 씨도 또 재판에서 그 충격 증언을 했잖아요. 천화동인 1호 지분에는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2023년 3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 말고는 관련자들이 그래도 제법 1심 성과까지 나왔어요. 김용 씨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고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아직 지금 1심은 안 나오고 재판 중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장동은 아니지만은 뭐 옆가지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사건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사건 있죠. 그 사건으로 김인섭 씨가 로비 대가로 돈 받은 건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는 1심이 안 나왔지만 그 왜 성남시 의장이던 최윤기 씨한테 로비를 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공사가 설립이 됐었죠. 그때 의석분포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막 의원 빼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공사가 설립이 됐죠. 그 과정에서 뇌물 준 혐의로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지금 최윤기 씨는 4년 6개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이렇게 2기 수사팀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기소하고 뭐 주변 사람들 일부 1심에서 실형 나오는 정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대장동 이렇게 되고 뭐 쌍방울, 대북송금 뭐 이것도 좀 수사가 됐죠. 이거는 이제 2022년 10월에 그 쌍방울 간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먼저 기소된 사람은 안부수라고 왜 그 대북사업 브로커예요. 아태혁 의장 이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의 키맨은 누구겠어요?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해외 도피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귀국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김성태 씨가 정말 핵심적인 진술을 냈죠. 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으로 송금했다. 이 진술이 나오면서 이 수사가 그야말로 정말 아주 본격적인 가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가 원래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아서 여기저기 쓴 뇌물 혐의로만 기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 이 대북송금 혐의까지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북송금 이거 소설이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했었죠. 검찰의 창작소설이다. 뭐 창작소설인데 수준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하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화영 씨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거의 10년 가까운 그런 형량 나오고 무엇보다 이 800만 달러가 건너간 대북사업의 그 실체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먼저 기소됐던 안부수 씨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징역 3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또 본인의 범죄도 사실 이거는 뭐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관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 관련한 그런 범죄로 횡령이나 이런 범죄로 기소가 됐고 일단 일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부분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끊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왜 구속 못 시켰는데 도대체 그 의문들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구속 못 시켰는지, 정말 못 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2023년 작년 2월에 사실 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그때는 대장동 배임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뇌물 혐의가 133억. 이거는 뭐냐면은 성남FC에서 후원금 받은 그런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은 부결이지만 이때도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 아세요? 이게 반대가 찬성이 139, 반대가 138. 찬성이 오히려 한 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게 가결이 되려면은 제적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미달해서 부결은 됐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때부터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막혀버리니까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3월 22일 날 대장동하고 성남FC가 먼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됐었죠. 뭐냐면은 백현동 그리고 대북송금 이 부분 수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치트키, 단식이 나온 겁니다. 8월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49, 반대 136, 이탈표, 지난번에 나왔던 이탈표가 이번엔 대거 확대가 됐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이번에 있으면서 정말 이거 지금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시켜달라고 그 전날 메시지까지 내서 애원까지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니까 영장실질심사까지 갔잖아요. 아마도 이게 정말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진짜 내 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굳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명공천, 정말 눈 가리고 친명공천을 한 결과가 지금의 이재명의 개딸당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판사 앞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영장까지 기각이 됐죠. 참, 영장 기각 이유 지금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기각 이유도 길게도 썼어요. 892자나 써가지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러면은 진짜 평당원이었으면 아니면은 평의원이었으면은 구속됐었겠네요. 이런 걸 갖다 정말 제대로 방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일종의 개인기로 이 상황을 돌파한 측면이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식을 풀었던 게 9월 23일이거든요. 아까 단식 돌입한 게 8월 31일이고 9월 18일 날 영장 청구됐고 26일 날 영장실질 열렸는데 영장실질 불과 3일 날 단식을 풀었어요. 물론 이제 단식하면서도 왜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냐, 뭐 일각에서 그런 보도 나왔잖아요. 무슨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 맞았다. 아주 뿌연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고밀도의 그런 영양주사를 맞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단식 풀고 3일 만에 절쭉절쭉 거리면서 법원에 갔고 그 법원에서 제가 이제 기사 썼었는데 재판장 지금 영장실질 맡고 있는 판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바라지 않는다.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방어권만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목이 매기도 하고 읍소를 한 거죠, 사실. 거기에 판사가 아마도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금 뭐랄까 좀 구원자 신드롬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권을
질 뻔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구명을 애원하는 그런 상황에 넘어간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단식을 본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자칫 구속했다가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어쨌든 그 영장이 기각된 게 지금 한국 정치사에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환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때까지 그러면 수사가 미진해서 영장이 기각됐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사건들도 왜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구속 기소가 된 공소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 영장 내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 수사는 상당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화영 씨가 그러니까 대북송금으로 기소된 이화영 씨가 지금 1심에서 중형의 유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사 자체는 뭐 아주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장 기각되면서 결국 뭐 구속은 뭐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결과는 당장의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죠. 그리고 민주당 434억 토해내야 되는 그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거기서는 뭐 실형이 안 나오고 징역형 이상만, 금고형 이상만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지금 이 사건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사법 처리 못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건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정말 큰 형사사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시민단체건 제3자건 고발을 하면 형식적으로 입건되거든요. 이게 2021년에 시민단체가 뇌물죄로 고발을 해서 형식적으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뇌물죄가 되냐면요. 그 왜 전사위 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이제 전사위죠. 타이스타제 거기 그 티켓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공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을 했고 이 취업이 뭐의 대가냐?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그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거기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대가로 해서 이렇게 사위를 티켓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 지금 그거를 의심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사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모양 자체가. 뇌물죄로 구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냥 돈을 주고 받은 그런 뇌물이 아니라 취업을 시켜준 것을 뇌물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 징후관련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가성 측면에서 이 사위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준 것이냐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지금 모르쇠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건으로 배임 횡령이나 이런 걸로 징역 6년 이상이 확정된 상태인데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전사위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뭐 3번이나 소환조사 받았거든요. 근데 다 진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왜 중간에 그런 보도도 보셨을 거예요. 뭐 전사위의 그 지인, 뭐 가족 이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서 뭐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뭐 민주당에서 하여튼 뭐 성명 내고 난리였잖아요. 뭐 지금 검사가 스토커냐 이러고 난리친 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 사건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법리 구성이 까다롭고 그런 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문다혜 씨 돈 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경호처 직원하고 뭐 얼마를 주고 받았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3번째 금전거래 의혹이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제 왜 이 수사를 하냐면은 뇌물죄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뇌물을 준 게,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준 게 뇌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유죄 인정이 쉬운 직접 뇌물죄가 되려고 그러면은 문다혜 씨가 생활 능력이 없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다혜 씨가 생활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줬어야 된다. 이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문다혜 씨 돈 거래를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상황인데 아무튼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진도가 더디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수사 난이도도 난이도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길게 끌 일인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 스타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점들 짚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대장동 사건 뭐 대북 송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뭐 이원석 총장 뭐 이거 칭찬해 주려고 업적 세워 주려고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저도 출입 기자로서 보면서 이건 답답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게 2021년 12월이거든요. 자, 벌써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아무리 수사 난이도가 높다 그래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없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왜 요즘에 왜 그 티몬, 위메프 사태 그 터지자마자 전담팀 구성하고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찌양 사태 그 문제 되자마자 바로 관련자들 구제역인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구속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시원하게 못하나? 그런 답답함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수사 또 있어요. 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최근에 이 사건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기사 났었죠. 저희 조선일보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썼는데 아니 이것도 지금 말 나온 게 지금 언제예요?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게 3년 5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사건 이제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왜 임성근 당시 그 고법부장이 몸도 너무 안 좋고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표 내러 갔잖아요. 사표 내러 갔는데 사표를 안 받아줬잖아요. 안 받아주면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부인을 했잖아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국회에 내는 답변서에서 탄핵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당시에 그 대화를 했던 임성근 고법부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 당시엔 대법원장이었죠. 그 생생한 육성을 녹취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국회 탄핵 절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표 수리하기 곤란하다라는 게 이 현직 대법원장의 생생한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국회에 낸 답변서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국회에 낸 답변이 거짓말이다.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 증거 관계나 혐의 구성이나 이거는 상당히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조사 안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제 현직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법원장을 또 포토라인에 세워서 요새는 포토라인 없어졌죠. 또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만든다? 이게 뭐 검찰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검찰은 사실 법정에서는 판사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퇴임 후에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퇴임한 지도 지금 뭐 거의 뭐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수사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답답한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 여사 사건, 김 여사 소환. 도대체 2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불러가지고 부른다고 난리를 치면서 국민과의 약속 어쩌고 하는데 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검찰만 수사를 안 했다. 그러기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와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에 이제 부임을 했죠. 그 전에 송경호 지검장이 있었잖아요. 송경호 지검장 때도 김 여사 소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뭐 그때 당시에도 이거 뭐 이 자리에서 사실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3의 장소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때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김 여사 쪽에서 적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부르고 그냥 서면 조사 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부르긴 불러야 돼요. 사건 모양상. 왜냐하면은 이게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금전거래잖아요. 더군다나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주식거래예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좀 진술을 해줘야 돼요. 이 거래가 이때 당시에 당신 이거를 갖다가 이때 주식을 뭐 얼마를 들여서 이 회사 주식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런 건 사실 본인이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거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거는 여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협조를 해줬으면은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 여사의 조사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용산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송경호 지검장을 바로 인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이제 2월에 박성재 장관이 새로 왔잖아요. 그 공석으로 있다 한동훈 전 장관 나가고 박성재 장관이 부임을 했을 때 바로 인사를 해서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인사 전날까지 바로 돌았었는데 그게 이제 겨우 좀 막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원석 총장도 본인도 나도 그러면은 거취를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원석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원석 총장의 입장은 어쨌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소신이 강한데 이거를 갖다가 뭐 용산에서 이거를 불편하게 여겨서 만약에 중앙지검장을 날린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그때 인사는 미뤄졌다가 이번에 5월 달에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오고 뭐 그런저런 인사가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원석 총장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 뭐 미리 협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었고 그날 인사 당일에서야 이제 인사가 난 거를 알았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약간 복잡한 사정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이 소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사가 한번 검찰청 나가서 조사 받았으면은 깨끗하게 끝났을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답답한 사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경기도 법카.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죠. 아니 이거 복잡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법카를 썼는데 이게 업무하고 관련 없이 썼다. 이거 입증되면은 기소돼서 유죄 받을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먼지털기식 수사다라고 했는데 수백 곳이라는 게 사실 이 법카 쓴 업체들이잖아요. 그 지금 가맹점들 그게 뭐 129곳이라고 해요. 그 검찰 얘기로는. 자, 근데 그 정도로 영장이 나와서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은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기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일부 기소를 하든 결론을 냈어야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쥐고 있다가 지금 법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이게 2022년 1월이에요. 대선 앞두고 그때 뭐 초밥 10인분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뭐 검사들 탄핵한다고 하니까는 바로 그때 그냥 뭐 이재명 부부 소환 조사한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보복 수사네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이런 빌미가 되는 말이에요. 물론 뭐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고 그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법원에서의 재판도 재판하고 마찬가지로 수사도 절차적 공정이나 이 보여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적 사건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검사 탄핵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수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가 있잖아요. 공익제보자가 얼마나 신변이 불안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 다 내놓고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혜경 씨가 이 법카 사건하고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밥값 대신 내준 기부행위로 그 10만 원인가 그 밥값 대신 내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얼마 전에 그것만 종결이 됐죠. 그런데 법카 사건은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몇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그걸 두고 이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민주당하고 혹시 뭐 짠 거 아니야? 본인이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는 있고 실제로 뭐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정치를 할까? 이원석 총장이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따져보면 또 이게 마땅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받아줄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 이재명 대표 2번이나 영장 쳤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김용,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 구속 기소돼서 일부는 뭐 실형도 나오고 또 다른 뭐 대북 순금이라든지 이런 수사들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1심에서 유죄도 나고 그랬는데 저쪽에 가서 정치를 한다? 그것도 이거 좀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러면은 국힘에 간다? 아니 국힘 사실 이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뭐 국힘이나 아니면은 용산 쪽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국힘에서 정치를 한다? 뭐 이것도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퇴임 이후에도 뭐 정치를 한다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빨리빨리 수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갔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평소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 그러니까 좌거우면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걸 고려한다. 그냥 보기는 압수수색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소환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대장동 사건도 이기 수사팀 꾸려서 수사했고 뭐 일부 기소했고 지금 판결 기다리는 것들 있고 뭐 백현동 사건도 기소는 했고 대북 송금도 기소해서 뭐 관련자들 뭐 1심 유죄 나왔고 그래서 수사 성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진행된 사건들도 있고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원석 총장 지금 9월에 퇴임하는 이원석 총장의 인연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